안녕하십니까? 아로마 테라피. 어느덧 오늘이 마지막 14주차가 되는 날이네요. 예, 14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4주차에서 다루게 될 아로마 테라피 내용은요, 여기 그림에도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로마 테라피하고도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물질에 대해서 같이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요, 사실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육두구라든가 또는 메이스, 그리고 팔각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소재, 정향, 계피, 후추와 같은 이러한 다양한 소위 이야기하는 향신료에 대해서 같이 다뤄볼까 하고요. 또 향신료와 더불어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식재료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소위 이야기하는 허브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다뤄볼까 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었던 아로마 테라피는 향 또는 향료를 의미하는 아로마와 치료를 의미하는 테라피가 합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용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향기 또는 향과 치유의 합성어인 향기 치료 또는 향기요법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같이 공부를 해왔어요. 자, 바로 이러한 아로마 테라피는 사실은 건강 증진이라든가 또는 질병 예방, 미용 등을 목적으로 해서 향기가 나는 식물, 즉 허브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허브에서 추출한 100% 순수 정유, 즉 에센셜 오일을 이용하는 자연 치료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아로마 테라피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활용해서 마사지 등의 미용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분야가 주 대상으로 그렇게 이제 바뀌어가고 있고요. 이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피부 관리라든가 또 스킨케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아로마 테라피가 에센셜 오일을 활용한 마사지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목욕이라든가 또는 흡입이라든가 또 이런 방식으로도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어떤 조금은 치유적인 그런 곳에 아로마 테라피가 좀 더 무게 중심을 뒀다면, 최근에는 피부 관리 또 미용 이러한 목적으로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하는 점이 조금 이제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그림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피부 관리라든가 또 미용의 목적으로 이제 많이 쓰여왔지만, 바로 이러한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로마 테라피의 합성으로서 향기 또는 향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그런 하나의 방식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배워왔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볼 내용은 이렇게 에센셜 오일을 직접 희석을 해서 치료적인 용도로 마사지를 하거나 흡입을 하거나 또는 목욕이라든가 또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내용은 또 향료식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주로 질병을 치료하고 이러한 부분은 동아시아에서는 이 향료식물을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주로 한방 약재로 활용을 했죠. 그래서 탕약을 만들어서 복용을 한다라든가 또는 그 약재를 갖다가 여러 가지 형태로 어떤 뭐라 그럴까
개에서 그래서 그 약재를 갖다가 포함한 그런 소재들을 갖다가 환부에 도포를 한다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많이 활용을 했고요. 그에 반해서 서구라든가 인도에서는 이 향료식물을 아로마 테라피, 즉 흡입이라든가 마사지, 입욕을 하기 위해서 그 향료식물로부터 오일을 추출을 해서, 즉 에센셜 오일을 추출해서 그 에센셜 오일을 주로 이제 활용해 왔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향료식물의 이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사실은 질병을 예방하거나 또는 어떤 식품으로 섭취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해왔어요. 그래서 음식의 재료라든가 또는 다른 형태로는 향신료라든가 또는 양념 이러한 용도로 이제 활용을 해온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식재료로 활용할 경우에 우리가 바로 똑같은 향료 식물 또는 향료를 갖다 가지고 있는 그런 재료들을 스파이스 또는 허브라고 하는 명칭으로 널리 이제 이용을 하고 활용을 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스파이스라고 이야기하는 향신료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면은 향신료는 조미료 또는 방향제로 사용이 되는 식물의 강한 향미 또는 방향성 부분의 식물의 껍질이라든가 또는 뿌리 또 경우에 따라서는 씨앗 또는 새싹 그리고 나아가서는 열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용하는 그런 것들이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이제 향신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향신료라고 하는 측면은 조금 우리가 섭취를 하는 식품의 재료로서 섭취를 하는데 그 섭취를 하는 방식이 조미료라든가 또는 거기에다가 맛을 돋구고 그러한 이제 방향성인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가미하기 위한 재료로 활용했을 때 우리가 향신료. 근데 이 향신료는 단순하게 그냥 식품 재료로만 활용이 됐다기보다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병을 예방을 하고 또는 그런 것들을 섭취를 함으로써 폭넓게 우리 질병을 경우에 따라서는 뭐 치료까지도 이렇게 이제 활용을 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에 반해서 이제 허브라고 하는 표현은 식물의 잎이라든가 줄기 또는 꽃을 이용을 해서 다른 음식의 풍미를 즉 향이라든가 맛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하는 데 해왔었던 그러한 이제 방향성 식물을 그룹으로 표현했을 때 우리가 허브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에요. 교수님, 설명을 들었는데 뭔가 중복이 되는 듯한 부분도 있고 또는 좀 약간 다른 듯한 부분도 있네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향신료, 소위 이야기하는 스파이스와 또 허브라고 얘기하는 이것들이 완전히 칼로 무자르듯이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고요. 중복이 되는 부분 또는 경우에 따라서 혼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그림으로 표현된 것처럼 예, 동아시아에서는 이러한 향신료 또는 향료식물 또는 약성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식물들을 탕약으로 활용을 하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말을 내가지고 그래서 환부에 도포를 해서 활용을 하거나 그런 데 반해서 서구나 인도 같은 경우는 아로마 테라피적인 요소로서 그 식물 또는 허브로부터 오일을 추출해서 에센셜 오일을 추출해서 그것을 흡입을 하거나 목욕을 하거나 마사지를 하거나 이러한 용도로 질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또는 미용에 활용하기도 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향신료로서는 주로 섭취를 하고 또 허브로서도 마찬가지 향을 포함하는 그런 식재료들을 갖다가 섭취를 하는 우리가 음식에 포함을 해서 섭취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또는 어떤 음식의 맛을 돋구는 그런 용도로 이제 활용해 왔던 것이죠. 자, 이러한 향신료, 허브와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조금 더 살펴볼까 합니다. 자,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린 것이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파이스라고 표현하는 향신료로 사용이 되었었던 그런 이제 다양한 재료들을 갖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고 있어요. 왼쪽 맨 위에 있는 저게 바로 뭐냐면 정향이에요. 정향, 클로브라고 이야기하는. 저 정향의 경우에는 정향이라고 하는 그런 식물에 꽃이 피기 바로 직전에 그 꽃봉오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 그 꽃을 따서 말린 그런 이제 물질인데요. 요 정향,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아로마 테라피에서도 배웠었지만은 여기에서도 오일을 추출해서 그 오일은 클로브 오일이라고 하는 형태로 여러 가지 방부 효과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 용도로 활용을 해왔었던 것이죠. 또 심신을 안정하는 부분들 또는 뭐 통경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 활용해 왔었던 거. 두 번째 있는 거는 뭐냐면요. 위에서 두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거는 저건 메이스라고 하는 건데요. 육두구의 겉 과육은 벗겨내면 안에 이제 씨가 있는데요. 그 씨를 둘러싸고 있는 약간 붉은색을 띠고 있는 그러한 것을 벗겨낸 것이에요. 저거를 메이스라고 표현합니다. 표지에서도 우리가 잠깐 봤었지만 메이스를 갖다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요. 향신료로 널리 서구에서도 또 그리고 이 동남아에서 사용이 됐었던 거고요. 세 번째 있는 것이 이제 회향, 펜넬이라고 하는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기도 하는데요. 그 펜넬의 씨앗입니다. 저것이 우리가 향신료로서 실제로 이제 활용을 해왔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게 고춧가루로 보이시나요? 아니면은 또 다른 물질로 보이시나요? 여러 가지 저렇게 붉은색을 띤 다양한 유형의 향신료들도 있고요. 또 그 바로 옆에도 이제 씨앗의 형태로 나타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유형의 이제 향료. 또 왼쪽에 있는 게 왼쪽 가운데 있는 거, 맨 왼쪽 가운데 있는 것은 위쪽에 맨 위쪽 줄에 가운데 있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죠. 이건 이제 회항류에 속하는 그런 씨앗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줄에 두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거, 여기 이제 후추죠, 후추. 후추. 그리고 한 정중앙에 있는 것이 이것이 이제 카다멈이라고 하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그러한 이제 큐민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고요. 우리가 강황이라고도 이제 표현합니다. 근데 강황하고 이제 비슷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강과에 들어가는 그런 물질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특히 남해안에서 많이 나는 걸로 생강과에 비슷한 것으로 또 울금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강황하고 울금하고도 또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가운데 있는 것이 육두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추가 있고요. 또 이제 저것도 마찬가지로 향신료로 이제 두 번째 있는 것들이 이제 쓰이는 것들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계피죠, 계피. 육계 나무라고 하는 것에 이제 껍질을 갖다 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맨 끝에 있는 요게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팔각이라고 하는 스타 아니스라고 하는 중국 요리들, 중화 요리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향신료인 것이죠. 이렇게 향신료 우리가 한번 잠깐 이제 살펴봤고요. 이러한 이제 향신료와 더불어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바로 허브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음식을 갖다 먹을 때 특히 고기류라든가 이런 이제 서양 음식을 먹을 때 많이 들어가는 그런 향을 갖다 살짝 이렇게 이제 내주는 그러한 이제 채소류라고 그럴까요? 식물류들, 허브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맨 처음에 이제 바질, 바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뭐 서양 요리들 레스토랑에 가서도 많이 이제 저 바질을 갖다가
향을 갖다 살짝 내기 위한 또는 장식을 하기 위한 용도로도 쓰이지만 직접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가운데 있는 것이 위에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월계 수잎. 예, 월계 수잎은 어떤 이제 고기 특유의 그런 향을 갖다가 좀 줄여주고 우리 한방 소재로도 이제 많이 활용을 하죠. 우리가 뭐 이를테면 이제 수육이라든가 돼지고기 수육을 만들고 그럴 때도 월계 수잎을 집어넣고 또 백숙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먹고자 할 때도 그 독특한 닭의 그런 이제 향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도 이제 월계수를 갖다 또 사용을 합니다. 예. 이런 이제 월계수 잎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요게 이제 명칭으로서는 코리안더라고 하는 명칭으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또는 이 남미 같은 경우에서는 칠란트로라고 또는 실란트로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고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고수라고 하고 특히 베트남 요리라든가 동남아 요리에 많이 이제 등장하는 그런 이제 향료 식물, 향을 가지고 있는 채소류죠. 뭐 중국 요리에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왼쪽 밑에 있는 것이 오레가노,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에센셜 오일로도 많이 쓰고 있는 로즈마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향을 갖다 가지고 있으면서 식재료로도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밑에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타라곤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소재입니다. 바로 이러한 유를 갖다가 우리가 허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향을 가지고 있는 식물류로서 소위 식재료로도 널리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재료들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향신료 그리고 이 허브류들 이런 것들은 우리 생활과 또 우리 역사와 어떠한 연관성들을 갖다 가지고 있는 것인지 잠깐 살펴본다면요. 예, 역사를 통해서 본 이 천연 향료들. 예, 주로 이제 식물들이 이제 많죠. 천연 향료는 반드시 식물로부터만 얻지는 않았어요. 동물로부터도 얻었습니다. 사양노루라든가 또는 향유 고래라든가 또는 사양 고양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데서 이제 우리가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양노루의 이 배꼽 밑에 있는 그런 이제 향선으로부터 이제 추출하거나 또 비버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로 아스트로임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향을 갖다 얻기도 하고 또 향유 고래로부터도 마찬가지 이제 우리가 향을 갖다가 이제 얻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동물성 향료도 있는가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은 향료 식물로부터 주로 이제 그 천연 향료를 갖다 이제 우리가 얻게 되었었는데요. 역사의 물줄기를 갖다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이 향료라고 하는 것이 또 이 향료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향을 갖다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재료이긴 하지만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향신료가 되기도 하고 또 허브가 되기도 하죠. 이 향료라고 하는 것이 세계사를 갖다 변화시킨 그런 자취를 갖다가 이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향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류의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귀중한 자원이었다. 특히 이 역사에 있어서 이 향료가 세계사를 갖다가 변화시킬 만큼 커다란 역할을 한 것들은 유럽 열강이 이 중세 시대에 향료 자원을 갖다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식민지 개척에 나서는 그러한 그 역사적인 사실로만 보더라도 굉장히 향료가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인도네시아의 반다라고 하는 이제 섬에 몰루카 제도에 있는 반다라고 하는 섬에 있는 육두구라고 하는 것은 그 향미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요 육두구를 갖다가 이제 얻기 위해서 포르투갈, 스페인, 또 영국, 네덜란드가 여기 이제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세 거의 이제 한창일 때 네덜란드가 결국은 패권을 차지하면서 육두구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향신료를 갖다 독점을 하게 돼요. 그러한 과정에서 조금 더 육두구로부터 이제 이익을 갖다 취하기 위해 가지고
이 맨하탄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의 뉴욕의 한 중심을 자리 잡고 있는 곳이잖아요. 이 맨하탄을 네덜란드령으로 지배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맨하탄을 갖다 영국에다 넘겨주면서까지 이 인도네시아의 육두구 시장을 갖다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는데 바로 그 맨하탄이 지금은 세계적인 도시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됐잖아요. 굉장히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이 육두구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이제 다른 곳에서도 재배가 되고 그러면서 값이 폭락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값이 떨어지니까는 더 이상 손을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가지고 이제 네덜란드가 이제 손을 떼게 되는데요. 그때 영국에다가 육두구를 갖다 얻기 위해서 이 맨하탄이라는 도시를 갖다 넘겨주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도 드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 있는 차를 갖다 이제 확보하려고 아편 전쟁을 갖다 이제 일으키기도 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동인도 회사를 갖다 설립해서 중국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또 동남아시아 여기에 있는 향료 자원을 갖다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수탈을 갖다가 감행하고 이러한 이제 역사적인 중심에 바로 이제 향료, 향신료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밑에 보시는 것이 이게 육두구의 이제 모습이고요. 바로 인도네시아의 몰리카제도에 있는 반다섬에서 자라는 저게 이제 원산지예요. 거기서 자생하는 그런 육두구고 과육을 갖다 벗겨내면 저렇게 안에 빨간색을 갖다 이제 띄고 있는 저러한 이제 속껍질이 있고요. 그 속껍질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이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향신료로 쓰이고 그 속껍질을 벗긴 것이 이렇게 약간은 딱딱한 이제 그러한 이제 씨앗인데요. 이 씨를 우리가 이제 육두구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곱게 분말을 내 가지고 이렇게 음식 재료로 활용하고 그랬었던 이제 소재인 것이죠. 자,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본다면은 향료가 굉장히 역사의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역사의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중세 시대 이 유럽 열강들이 그렇죠? 새로운 식민지를 갖다 개척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도로 이제 향했는데 그 인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였었어요? 향신료가 굉장히 풍부한 동서양의 교역의 중심지인 베니스라고 하는 곳, 또 터키 그 부근에 열리는 그런 시장들을 통해서 동양의 향신료라든가 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양으로 전달되고 서양의 또 문물은 동양으로 전달되고 그런데 이 동양으로부터 공급이 됐던 향 이것들은 값이 사실은 원산지에서 이렇게 구입을 할 때 가격보다도 많게는 뭐 100배 또는 진짜 1000배 이상 1000배 가까이까지 올랐었던 그러한 이제 가치를 갖다가 나타냈었던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부스는 왜 서쪽으로 갔을까요? 여기에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 서쪽으로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서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디를? 인도로 가기 위해서 서쪽으로 간 거예요. 인도로 왜? 향료를 구하려고. 향신료를 구하려고. 그 중세시대에는 향신료라고 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필요한데 그게 값이 계속 올라가고 그 중간에 있었던 상인들은 그 향료를 갖다가 동양으로부터 구입을 해서 서양에 팔고 그러면서 굉장히 부를 갖다 축적하고 이랬었던 사실이 이제 서서히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신료를 찾아서 직접 나서게 되는 것이 바로 항해의 계기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향신료를 갖다가 찾아서 서쪽으로 간 이유는 이렇습니다.
교황 알렉산더 6세 칙령이 1493년에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 교황 알렉산더 6세 칙령이 내려지기 이전까지 사실은 이 식민 지배를 갖다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유럽에서 이제 식민지 개척을 하게 되는데 그때 굉장히 그 커다란 역할을 했었던 것이 포르투갈이에요. 그래서 포르투갈이 이 식민 지배를 하면서 향신료를 갖다 얻기 위해서 항로를 개척하고 이러면서 갔었던 그러한 것들을 그때 당시에는 교황이 절대적인 권위였었거든요. 교황 알렉산더가 바로 카보베르데 제도라고 하는 저 아프리카의 서쪽에 있는 지금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카보베르데 제도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제도의 서쪽에 한 560km 요 안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여기는 포르투갈이 그 영향력을 갖다 행사할 수 있는 구역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고 그렇게 이제 인정을 받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은 이 아프리카 지역을 손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대략 중동까지가 포르투갈이 이렇게 지배를 하고 그리고 포르투갈의 이제 지배 하에 있는 그런 이제 영역이라고 교황이 이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은 거기를 벗어나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이때 유럽은 굉장히 과학적인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달하면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고 지구라는 것이 평평한 것이 아니라 둥글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정설로 거의 이제 굳어지고 그것을 갖다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콜럼버스는 나는 서쪽으로 가도 충분히 인도로 도착을 할 수가 있어. 동쪽으로 가는 거야. 포르투갈이 이미 자기네가 거의 지배 영역권에 있으니까 난 서쪽으로 가야지. 라고 해서 이제 서쪽으로 콜럼버스는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대륙을 갖다 또 발견을 하게 되죠. 그 신대륙이 처음에는 인도인 줄 알았어요. 향신료의 보고인이 인도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도착을 했었던, 신대륙 도착했었던 데가 어디예요? 쿠바, 또 자마이카 이런 데가 있는 중남미 아니에요? 그쵸? 중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중미 지역을 카리브해 연안이라든가 이런 데를 지금도 뭐라 그래요? 서인도 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쪽으로 막 가다가 발견한 인도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카보베르데 섬의 서쪽 560km 더 서쪽 부분 거기를 갖다 기준으로 해서 서쪽 부분은 과거에 발견했거나 또는 향후에 발견되는 이러한 지역 모두를 스페인 소유다라고 이렇게 교황 알렉산더 6세가 칙령으로 이제 교지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동쪽 끝에는 인도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저기 아프리카 저 카보베르데 섬의 560km 지점으로부터 저 서쪽, 지구는 둥거니까 쭉 돌아가지고 어디까지? 인도까지. 또 이제는 스페인이 소유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쪽으로 간 거예요. 자, 바로 이러한 중세 유럽의 현황은 어땠느냐? 중세 유럽의 현황은 첫 번째, 동양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방, 즉 오리엔트에서 나는 그런 다양한 물품을 갖다 얻기 위한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었어요. 그때 중심이 됐었던 그 동방 무역의 그런 이제 소재들, 재료들, 이것이 뭐냐면 물품들이 향료예요, 향신료, 비단, 도자기, 금.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바로 이슬람 상인들은 이런 것들의 거래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갖다 이제 축적을 하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또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 마르코 폴로가 1271년부터 1295년까지 동방을 갖다가 여행을 쭉 해가지고 다시 유럽으로 돌아오면서 봤었던 그런 것들을 기록한 그런 동방 견문록이 소개가 되고 동방의 신비감이 더 높아지고 거기에 가면
우리가 접하지 못했었던 그런 향료는 물론 비단이라든가 도자기라든가 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러한 새로운 세계다라고 하는 것들이 소개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에 오스만 제국, 오스만 투르크죠. 즉 소위 이제 터키가 지중해를 이 무렵에 장악을 하면서 결국은 오스만 제국이 지중해를 장악하고 동방으로 이어지는 그 요충지, 길목을 갖다 딱 버티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서방에 아무리 관심을 갖다 가지고 있어도 동방하고의 교류, 무역 이런 것들을 갖다 쉽게 할 수가 없었어요. 동방무역에 장애가 됐었던 거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베니스 상인들은 이 동방과의 무역을 갖다 거의 독점을 하면서 부를 축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중세 유럽에서 과학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리의 지식, 항해술이 발달이 되면서 지구는 둥글다. 그리고 나침판을 이용해서 이 항해를 갖다가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축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신항로, 새로운 바닷길을 갖다가 이제 찾아서 나가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대서양 연안에서는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라고 하는 에스파냐가 굉장히 경쟁을 갖다 이제 치열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카보베르데 섬의 560km, 서쪽 560km 안쪽, 즉 오른쪽은 이미 포르투갈이 점령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콜럼부스는 서쪽으로 향한 거예요. 그래서 서쪽으로 향해서 결국 아메리카 신대륙을 1492년에 발견을 하게 되고 또 바스코 다가마는 그 이후에 1498년에 인도 항로를 갖다가 어디를 돌아서 대서양 쪽으로 쭉 카보베르데 섬보다 더 서쪽으로 나가서 쭉 돌아요. 이제. 그 외곽을 쭉 돌아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이제 그리고 대서양 남쪽으로 이제 내려가고 결국은 아프리카의 최남단이 희망봉을 돌아서 크게 우회를 하면서 인도로 이어지는 그런 항로를 갖다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젤란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이제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메리카, 남미 대륙을 갖다 지나서 그래서 어디를 이제 바로 남미의 최남단을 갖다가 이제 거쳐가지고 그 태평양을 갖다가 이제 돌아서 세계 일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입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포르투갈, 스페인, 남아메리카 이제 서쪽으로 가도 뭔가 새로운 대륙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새로운 대륙인 남미에서도 향료가 아닌 향료 이외에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이러한 또 진짜 서구에서 필요한 다양한 그런 자원들을 갖다가 얻을 수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경쟁을 갖다 치열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또 한편으로는 아시아의 향료를 갖다 차지하기 위해서 향신료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럽 각국들이 드디어는 향료 전쟁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 포르투갈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국 그리고 네덜란드가 본격적으로 향료 전쟁에 이제 뛰어들게 되면서 향신료가 세계 역사의 어떤 중심이 되는 그런 이제 물품으로 자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덧 시간이 또 꽤 지났습니다. 1교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